원정호 대표님의 강연이 사실 쉬운 강연은 아니에요. 그죠? 내용도 어렵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게 집중해서 듣게끔 했는데, 그러면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나는 어떤 게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는 특히 와닿았다 하는 있으면 누구라도 한번 발표를 하시면 이게 이제 발표하면 혹시 틀릴까봐 답이 없습니다. 이 생각력이 좋은 점은 이거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단어를 얘기하셔도 되고 전부 다 저의 눈을 피하시는데 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오늘 이 참석한 중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명이 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네,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그 박가은 학생, 가은이는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났습니까? 왜?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발표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틀릴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문해력이 생각나요 할 수도 있고, 예, 누구신지 잠깐 소개하시고. 저는 예, 누구 어머니입니다. 이승주. 예. 저보 1 이승주 인데요. 네.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부에 와, 예. 우리의 교육부가 달라지고 이 교육부가 달라진 학생들이 달라지고 오, 네. 우리나라가 변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바람직한 방향. 큰 박수. 와, 예. 이승주 승리 어머니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관이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부분에서 얼마나 큰 생산적인 교육부 예산이 사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그럴까 하는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선물로 여기 저희 페르렉스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보면은 방치가 생각나요 할 수도 있어요. 방치가 와닿았던 이유는 내가 우리 아이를 방치해놨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방치가 와닿습니다. 저희 아이를 제가 6학년 때 학원에 데리고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정말 똑똑한데 방치해 놓으셨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아트 지금 이제 생각열기 부분을 크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인문아트 속에 녹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문아트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사실 제목만 보고 짐작할 뿐이죠. 그리고 인문아트가 인문고전이 굉장히 좋은 줄은 알겠어. 그리고 문해력이 필요한 줄도 알겠는데 초등학생인 내 아이가 이걸 알 수 있을까? 바쁜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아트가 필요할까? 그리고 수업을 한다면 수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울산본부 인문아트관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아트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제목만 봤을 때 우리 떠오르는 건 뭐가 떠오르세요? 인문학이 생각난다. 예, 맞아요. 인문학이 떠오르고 여기 뒤에 아트는요. 예술이 떠오른다.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징적인 사상이나 문화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학문 인문학. 그 중에서도 가장 정수를 담아놓은 인문고전과 아트는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abstract, 추상화를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고전과 추상화를 결합시켜 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그 상담을 하러 온 친구한테 이게 어떤 것 같아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각자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추상화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니 훨씬 더 어떤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본질을 이렇게 탐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알수록 사실 은유와 비유가 천재의 표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비유하고 싶은 대로 비유한다고 모두 다 그게 공유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4살, 3살, 4살 때 비슷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엄마 이건 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오리야. 전 비슷한 거 보고 이거 오리라고 했는데 또 그건 또 오리가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거였어요. 그건 또 비유죠. 근데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유가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어떤 천재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인문학과 추상화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해석으로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틀렸다 맞다가 없어서 작가는 작가대로 의도가 있겠지. 그렇지만 보는 나로서는 어떻게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아트는 인문학과 추상화가 만나서 지혜가 시각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문학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여기 이거 아까 제가 사실 저는 국가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받고 이걸로 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호했어요. 근데 제가 인문아트 수업 국가론을 하면서 훨씬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 지혜를 시각화해 놓는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그럼 사실 인문 고전 속에 어떤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좀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부분을 고안을 했고 또 이게 추상화하고 결합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사실은 평가를 안 하면 시험을 안 치면 제일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문아트 이 공부가 굉장히 힘이 있는 공부인데 아이들은 맞고 틀리고 막 이게 없으니까 다 맞다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힘차게 공부를 합니다. 네, 활발하게.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해보고 지금 이게 너의 생활하고는 어떻게 연관될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또 일주일에 저희는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가서 조사해와서 또 발표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는 말랑말랑하죠. 그 머릿속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접근을 하면서 생활하고 연관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보는 눈들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인문아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생각 열기를 통한 논술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인문아트는 사실 인문학 어떤 강좌들 굉장히 많죠. 지자체에서 많이 해서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양 수준의 어떤 인문학을 접해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단순히 어머니들도 그 논술 학원도 많이 아이들 보내시잖아요. 논술 학원 보내는 목적을 제가 물어봤을 때 집에서 책을 안 읽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을 좀 읽다 보면 생각도 좀 깊어지고 글을 잘 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몇 년 보내보면 어떤 말씀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보내세요. 사실 몇 년은 금방 가고 생각했던 것만큼 글이 늘지는 않더라. 그래도 집에서 책을 안 읽으니까 일단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단순한 논술하고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인문아트라는 것은 사실 생각열기를 통한 학습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상대방은 다른 친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공부의 가장 어떤 상위 단계가 저는 글을 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중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아트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문아트가 필요한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가 하는 걸 봤을 때 인문학도 지금 여기 이렇게 어머니들이 모였을 때 이게 독서를 하시지만 사실 군주론을 읽은 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여기에 이제 상위 1%만큼 어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막상 보면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인문학이 꽤 필요해요. 여기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가 시작된 지 2년이 훅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온 세계가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제일 처음 코로나 초기에는 정말 혐오, 그러니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대단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확진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혐오를 드러냈어요. 울산에서 제일 첫 확진자가 생겼을 때 생각하면 거의 울산이 브레이크 다운돼 학원들이 다 어떤 시였고 그 사람은 왜 왔대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게 민낯이죠.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아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우리 어떤 인간의 민낯을 굉장히 동물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정말 여기에 이렇게 어떤 그 인문학에 대한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지구의 한편에서는 정말 비현실적이게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기차역에 어떤 포탄이 쏘아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런 사실이 일어나고 성토를 할 수 있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이 똑같이 삼성폰 S20이나 아이폰을 샀다. 근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다를걸요. 아이들은 어쨌든지 더 어린 친구들도 계속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굉장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민도 같이 생겨요. 이 기술이 무엇을 위한 기술이어야 되고 이 기술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어떤 필요한 게 우리가 인문학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보면 청소년들에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소통, 공동체, 안전, 배려, 건강. 물론 아마 주어진 단어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어떤 선상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물적인 부분들을 힘으로 어떤 이기고 싸우고 하는 동물적인 부분이 보면은 주제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인간임을 증명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인문학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문아트가 필요한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면 뭐 같이 생겼습니까? 나침반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OECD 교육 2030 해서 미래 역량 프로젝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OECD 국가 29개 국가가 사실 아이들이 지금의 교육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어떤 준비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ECD 그 선진국들이죠. 보면 2030이라는 것은 203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2022년이에요. 그죠? 지금 중학생들, 지금 고등학생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살아가는 2030이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사실 지금 아이들은 과도기예요. 어머니들이나 또 조금 더 연령이 있을 때는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었고 어떤 사회에서 그래도 파일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꼭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이거 아주 이제 답을 내리지 못해요.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그 가치를 통해서 지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기술이 발전된 곳과 아닌 곳 이런 것의 차이 부분을 서로 같이 성찰을 해보면서 이걸 조정해가는 게 필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에요. 지식도 지금은 공유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자 하는 부분으로 OECD 2030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 부분에서도 보면 학생 중심 고교 학점제가 사실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나의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전면이에요. 그럼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는 학점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죠. 대학생처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 다음에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예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차이는 고등학교는 주어진 시간표대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거기서 시험을 쳐서 성적이 나오고 꼴등을 해도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정해져 있고 학교 시간표에 따라서 가는데 고교 학점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같이 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선택을 해요. 교과 선택도 있고 직업, 진로 선택도 있고 교양 선택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 선택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면 사실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학점. 지금은 꼴찌를 해도 일단 수업을 들으면은 결석을 많이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는데 40% 이하의 학점이면 대학교도 F 나면 어떤 학점을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면 걔들 어떻게 할 거야? 이래서 구제를 하는 제도는 있을 거예요. 다른 보충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교 학점제의 취지 자체가 지금은 주어진 시간표대로 모두 같이 한다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게 어떤 부분인데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지금 학교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 대학교도 되게 큰 학교 아니면은 시간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할까? 근데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진주고등학교하고 진주여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고교 학점제가 정말 어떤 실행이 되나요? 그리고
학생 선택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선택권은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학교에서는 개설해 줘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못하면 그 이웃 학교하고 해서 이렇게 그 단위처럼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학생이 원해서 열게 되면 오픈을 해주게 돼 있대요. 그럼 그 말은 이제 학교도 서울대나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에 그 자유전공이 있잖아요. 그 자유전공들이 자기 원하는 과목들을 듣는데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도 열어주지 않고. 근데 지금 치열하게 꾸준히 해서 지금 자유전공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저희 2년 전에 저희 학생이 서울대 자유전공으로 합격을 했어요.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문제는 아이들한테 고교 학점제에서 제대로 내가 좋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프랑스 요리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가서 메뉴 선택을 하려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EBS 초대석에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님, 김원 교수님, 여러분이 아마 TV를 통해서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서울대학교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 다 보내고 싶으실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서 나중에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의 책 읽는 어떤 그 양이나 속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대 상위, 그러니까 대출도서 상위 10%에 인문 고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과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짧게 이런 생각을 볼게요. 하면서 사실 기억을 편집하는 게 우리의 회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쭉 읽더라도 그 속에서 무언가 자기를 매료시키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그걸 찾아서 그 맥락을 쓰고 그 맥락 속에서 왜 내가 이 구절을 택하게 됐는지 그걸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그 구절이 던졌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결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모든 글쓰기 일반적인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형식에 맞춰 쓰다 보면 한 2페이지를 그냥 넉넉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2페이지 이상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썼을 때 글을 쓰고 글을 잘 다듬어내서 자기 생각을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그렇죠. 글쓰기의 환이라고 그럴까? 희열을 느끼는 데서 학생들이 계속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원인, 그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왜 우리가 인문학 고전을 읽어야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한 그런 거죠. 해답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식. 그래서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이 김원 교수님하고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해 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질문들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알려주시지 않고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야단만 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책을 혼자 읽는다고 이 답이 어떤 탁 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30살에 미술치료 작업을 하면서 그 답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답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책
한 권을 다 읽고 어떤 정리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를 매료시키는 어떤 문장, 그건 이 우리 생각열기 학습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지혜가 담긴 책을 혼자서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알고 싶었던 거하고 딱 만나는 지점이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한 문단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골라서 쓰고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 문장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 저자는 이 문장을 어떤 의도로 했을 것 같다 하는 거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의 삶의 의미로 가지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 수많은 것을 다 꼼꼼하게 머릿속에 정리 안 돼요. 그래서 초서법으로 내가 나를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을 찾아내고 그것을 말로도 발표해보고, 말로 발표해보면서 책에만 두는 게 아니고 내 생활하고 연관시켜 보는 게 우리 이제 인문아트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인생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예. 초등학생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틀에서라고 아니더라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대학 입시가 수시 전형,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학생들 차지하는데 수시 전형 평가 요소가 확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훨씬 더 어떤 방향성이 생길 텐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수능 부분은 2024년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학생들 대학 가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독서 기록장 다 쓰고 선생님한테 추천서, 또 선생님들도 또 얼마나 고생이었습니까? 잘 써주시면 되는데 추천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 학생이 좋은 추천서를 써주고 싶지만 선생님이 사유가 깊지 않다든지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영재 발명교육 실적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 너무 좋아. 이거 이렇게 하면 학생들 부담을 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여기서는 교사 추천서예요. 올해 대학 입시부터 교사 추천서가 없어요. 교사 추천서 없고 2024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대학은 자기 대학에 와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자기 학교에 많은 인재상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추천서 하나 없이 자기소개서 하나 없이 어떻게 학생을 평가를 할 거예요. 성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틀에서는 분명히 성실성을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면접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보면은 어떤 대학 본고사나 이렇게 면접 형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논술 형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걸 교육부에서 못하게 하면은 면접으로 너는 왜 이 학과를 선택했니? 너는 여기에 이 학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어? 너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니? 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정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말이 턱 막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UNI 검사 심리 학습 검사를 해보고 아이들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생들도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선생님한테 네가 어떤 친구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짧게. 그러면은 정말 다 똑똑한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내가 어떤 아이, 저는 이름은 뭐고, 이름부터 얘기해도 되는데, 정말 어려워했어요, 다들. 그래서, 그리고, 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자기소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때, 머릿속에 얼마나, 자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스쳐갔을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실 아이들에게 면접관이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문이 막히는 아이하고 인문아트를 1년, 2년, 3년 한 학생들은 매일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제가 그 학원도 20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했겠죠.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든 7살이든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야? 저한테 자기 소개를 제일 잘한 친구는 지난해 7살이었던 여학생이었어요. 저는요, 이름은요, 누구누구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너무 놀라워서, 너 자기소개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됐어? 초등학교 간다고 연습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연습한다고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3살 터울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서울대 정시를 칠 때, 그때 큰아이가 서울대 정시를 칠 때는 정말 삼각형이 완벽해야 됐어요. 학교 성적, 그리고 논술, 면접, 이거 다, 수능, 이거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실 울산이면 촌이잖아요. 그 서울에 논술 잘하는 애들이 갈고 닦은 실력하고, 독서도 변변찮았던 아이가, 논술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논술 학원을 잠시라도 저는 서울에 보냈는데, 논술하는 기교는 배웠죠. 근데 이 아이가 탁 시험 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탁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엄마, 저 서울대 정시로 합격한 애들을 존경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하면은 논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오지 않죠. 이 쓰는 소리가, 연필 소리가 삭삭삭, 연필 소리도 근데 엄마, 제가 그 논술을 쓰면서 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논제 하나를 작성하는데 자기의 독서력, 자기의 생각, 사고력이 다 담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그 아이가 그 정시를 논술에서 떨어진 거는 맞는데, 그게 저는 큰 차이가 뭐냐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기가 책을 잘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볼륨이 굉장히 큰 책들도 이 아이는 샀어요. 군대 가서도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라고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요. 맞아. 엄마는 책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엄마는 누구보다도 필요한 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문아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볼게요. 펠렉스 인문아트 커리큘럼은 생각 열기, 생각 표현, 생각 논술로 이렇게 대별되는 3년 과정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자녀를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보내고 계시잖아요. 꼭 여기 신복 캠퍼스, 다운 캠퍼스 아니면 어디에 말고 여태까지 합해서 봤을 때, 자, 우리 아이가 영어 학원을 1년을 채 안 다녔다. 1년을 채 안 다니는 분 없어요. 자, 3년 이상 다녔다. 많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다녀서 아이들은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자질이죠.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은 매일 가잖아요, 주 5일을. 이 인문아트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돼요. 한 번 오면 되고, 한 번 와서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저도 GMB 다운 캠퍼스를 2001년에 오픈해서 올해 3월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이 성장해 어떤 학습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 학원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인문아트관을 한다고 하는가? 영어나 수학 부분은 아이들,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지식의 양을 전달해 줘야 될 게 많으니까 사실 아이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바쁘죠, 보면. 저는 그게 약간 저한테는 좀 목마름이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떤 강의를 하고 할 때도 저는 주고받기를 하는데, 대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책을 잘 읽어오는 애들도 있지만, 한 학기 가도록 교재를 안 사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양이 적절하게 주어지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어떤 성찰할 수 있는 수업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 어른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다는 어떤 저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1년차 과정에서는 사실 아이들은 여태까지는 바쁘게 지식을 받아들여요. 생각할 여유 없이 익히고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고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은 1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다른 어떤 지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하고 학습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혔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표현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 발표를 해보면은 말이 막히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문종호 대표님이 아까 여기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실 때 그냥 PT만 보고 하세요. 그거는 그만큼 많이 연습도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글로 표현한 말과 글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글을 잘 쓰려고 하면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작가가 됐죠. 한 번씩 떠오르는 단상으로 작가들이 저는 주변에 인문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차 과정에서 저희 플라톤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마스 모이 유토피아를 해요. 사실 이 책들은 여태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한 권을 읽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렇게 어떤 두꺼운 텍스트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다운 얇은 책으로 바꿔주신 분이 이 생각 열기 부분을 했던 인문아트 수업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그 정수가 되는 부분 키센텐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년차에서는 조금 더 깊어져요. 제목만 들어도 심각해집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 이거 한 번도 평생에 읽을 일이 없는데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이 번번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3년차 과정을 보면 3년차 과정에서는 노자 장자를 비롯해서 동양 철학, 과학, 경제 이런 걸 넘나드는 어떤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잘 책으로 읽을 수 있으면 그거는 더 강추해요. 근데 그 책으로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 인문아트는 이렇게 모바일 콘텐츠가 있고 코어북과 아트북으로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데는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가면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이 생각하잖아요. 여기 인문아트 수업은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지가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한테 가르쳐줘야지, 아니면은 내가 일주일에 했던 부분들을 서로 발표하면서 나누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책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애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책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도 되고 해 있어요. 좀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에세이북을 하는데 저는 수업할 때 에세이북을 같이 다룹니다. 아이들. 그래서 그러면
그 페릴렉스 인문아트의 모바일 앱은 어떻게 영상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지식 쌓기 영상하고 추상화 읽기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면 좋겠다 하지만 창의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익힌 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식 쌓기 영상은 제일 처음 추상화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식 쌓기 부분이 심화 누적되고 정리까지 됩니다. 그럼 이 영상 부분을 그러면 이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에게 조금 친근한 부분으로 제가 챕터를 골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Chapter 4. 이상적인 국가란 이건 우리가 많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친근해요. 예. 생각 열기. 추상화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교재에 자유롭게 써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 하나의 추상화를 마주하게 돼요. 표현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냥 말을 해보세요. 뭐라? 네. 가면이요. 가면이 떠오른다. 예, 가면이 떠오른다는 분도 있고, 윤 선생님은 견고하지 않은 성. 어떤? 견고하지 않은 성. 뭔가 견고하지 않은 성처럼 느껴진다. 다들 생각 깊은, 이걸 보고 가면이 떠오른다는 분은 굉장히 또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면 같아요? 이게 가면이고 이쪽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로 다가갈 수도 있고, 뭐 색깔이나 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보면 단어로 막 쓰는데, 저는 단어로 된 부분을 말로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하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보면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추상화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거친 파도가 키가 막아낸 모습입니다. 마치 아테네의 혼란한 사회를 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국가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세 기둥은 이상적인 국가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색을 띠고 있는 지혜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은색을 띠고 있는 용기의 기둥이며, 나머지 하나는 불의의 색을 띠고 있는 절제의 기둥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이 세 계급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룩됩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레인포르스 강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레이션은 안 나와요. 글과 그림이 있을 때 나름대로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자기가 재구성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짧은 문장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스토리보드로 계속 어떤 재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라는 세 가지 덕목하고 어떤 금, 은, 동의 이 비유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지금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지식 넓히기로 될 거예요. 현실 속의 정치 환경은 거친 바다와 같이 험난합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상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요구됩니다. 첫째, 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 둘째, 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전사 계급에게 필요한 용기의 덕목. 셋째, 구리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생산자 계급에게 필요한 절제의 덕목입니다. 플라톤은 통치자, 전사, 생산자 세 계급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목을 지니고 서로를 넘보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상국가가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개념이 이 세 계급이 각자의 충실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할 때예요. 여기 같이 붉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해볼게요. 소리 내서 크게 읽어볼게요. 혼란한 아테네를 상징하는 거친 바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국가를 바치고 있는 세 기둥. 금의 기둥은 지혜, 은의 기둥은 용기, 그리고 구리의 기둥은 절제. 이렇게 정리만 한번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키 센텐스를 영어로 익힙니다. 같이 소리 내볼게요. Produce a state.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소리 내면서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한 챕터 영상을 보더라도 지금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과정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영상이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 책으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쉽지 않아서 원하는 웬만한 인내심을 가지지 않은 학생,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고민을 하게 하죠. 이렇게 된 것들을 아이들이 지식 쌓기를 집에서 이렇게 하고 오고, 이 지식 쌓기 한 내용들의 책에 지금 수업을 하는 동안은 이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영상이 추상화 읽기 영상이 있어요. 이 추상화 읽기 영상은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추상화 해설까지 됩니다. 저는 이 추상화 읽기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거는 국가론의 제일 첫 챕터의 추상화 읽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이것만 봐도 플라톤이 어떤 상태인지 문학 소년으로 불릴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레슬링 선수로 활약할 만큼 신체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깨와 이마가 유난히 넓었던 그를 평평하다는 뜻의 플라톤이라 불렀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낭송하기를 즐겼던 플라톤은 20살 무렵 우연히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감명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로서 큰 꿈을 키워가던 플라톤은 28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처형된 사건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절망하며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려 한 일로 정적들의 의심을 산 플라톤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아테네를 탈출합니다. 이후 플라톤은 이집트를 거쳐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떠돌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하며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적 바탕을 넓히고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 교육의 뜻을 두고 철인 통치자 양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대학이자 철학의 전당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웁니다. 플라톤은
기하학이 철학적 사유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 아카데미아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현판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아에서는 철인 통치자 양성에 필요한 산술과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플라톤은 80세로 세상을 뛸 때까지 이곳에 은거하며 국가론을 비롯한 다수의 대화편을 저술하였고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반석을 마련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1권을 공부하다 보면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최대 걸작으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상가와 수학자, 철학자를 비롯한 58명의 철학 사상을 연구해 이것이 이 로고라는 건 아시겠죠? 그림정 중앙에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왼쪽의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향하여 이상주의를, 오른쪽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향하여 현실주의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죠. 스승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철학 사상을 확립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플라톤과 그를 철학적 세계로 이끈 스승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추상화와 연결지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데요. 두 철학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몸 전체가 아닌 머리 부분만을 추상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두 철학자의 두상을 겹쳐 영혼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플라톤의 저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정리해 계승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 사상을 정립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시선을 과거인 왼쪽으로, 플라톤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윤곽에 대한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색감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요? 플라톤의 생애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정치가를 꿈꾸던 그가 아테네의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철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했으며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한 긴 철학의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왼쪽의 소크라테스 형상에는 푸른색을 입혀 내 갑작스러운 죽음을 표현했고 그와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이 제자 플라톤을 거쳐 마치 얼음 속에 냉동 보관된 듯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플라톤은 영혼을 지혜로 붉게 물들인다는 의미의 붉은색을 입혀 표현했습니다. 추상화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은 어려운 인문 고전도 추상화와 연결하여 생각열기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되죠. 더불어 다양한 해석을 통해 폭넓은 사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 고전은 완독이 없고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한 챕터 사실 추상화 읽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림 해석이 추상화 해석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가 받아들인 걸 어떻게 형상화하는가를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관점 부분이 훨씬 지평이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과 코어북과 아트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면서 친구를 가르치고 정리한 내용도 있고 이 추상화를 읽고 이 추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하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유하고 질문하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배운 이 챕터는 너에게는 생활하고 연관해 보면은 어떨까? 여기 보면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렇게 인류의
위대한 어떤 영향을 끼친 그 위인이나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하면 아이들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 생활 속에서 사실 저는 위인은 큰 의미가 없고 저희 부모님을 소개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트북은 액티비티 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고 이 추상화를 자기 나름대로 색칠을 해보고 한 챕터를 정리를 해요. 아까 필사라는 표현, 좋은 어떤 내용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오고 보면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부분, 이건 제가 이제 같이 수업했던 저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문아트 수업을 할 때고요. 여기 성인반 수업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하는 부분에서 어떤 좀 스페셜한 부분의 하나는 저는 성인반 수업을 할 때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어른들은 아이들은 보면은 좀 반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 배운 것을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반 수업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광주 무형 캠퍼스에서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2020년 8월에 도입해서 지금 7, 80명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엘리트반만 인문아트를 했는데 굉장히 요구가 많아져서 전체 학생들로 구성해서 금요일마다 인문아트 데이를 해서 애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한 10분 정도 이제 학부모님도 만나고 학생도 좀 만났어요. 학생들에게 공부는 너에게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다양한 어떤 대답이 있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고,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저한테 쿵 하고 왔던 울림을 준 대답은 어제 일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 그 일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에요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내가 일상처럼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반영하기도 하고 공부에 치이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 자신감도 표현해내고 어떤 내가 나의 생활에 축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 한 말들을 제가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 층위에서 이해를 하면 그 아이도 굉장히 신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문아트 하는 아이에게는 발표가 일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이 배운 것은 태양의 태양의 비유, 플라톤의 태양 비유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랑 수업을 한 학생 중에서 좀 낯익은 친구니까 보면 좀 얌전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건 돌발 질문이었거든. 중국어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이 한 가문이 계속 한 가문에서 계속 권력이 이양되다 보니까 권력이 안정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은 그 권력을 남용하면은 쫓겨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자기 생각을 그냥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챕터에 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생활하고 저는 연관시켜서 한번 물어보죠. 근데 세석군주국을 한 이유가 제가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읽어요. 하고 그래서 그러면 세석군주국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이 아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저는 부정적인 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부정적인 것도 얘기를 해줘서 저도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인문아트 수업을 하고 어머니들이 보낸 어떤 후기예요. 어려운 말도 많이 보는데 아이들이 잘하네요. 이런 거 하고 집에 와서 플라톤 책을 찾아보더라. 없었으면 또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려운 걸 애들이 하겠나 하는데 와서 설명도 해주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학생 변화는 보면 가장 큰 것이 어휘력이나 표현력이나 언어 구사력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발표를 좀 편하게 해요. 자기가 발표하고 싶어서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인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부분이 인식된다는 것은 아이의 어떤 생각의 깊이와 지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한다고 사실 어머니들이 애들이 책을 읽겠다고 하면은 책은 막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걱정했는데 감동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인문아트를 울산본부 인문아트관은 어떤 특별한 점으로 꾸미실래요?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먼저 누가 수업을 하는지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저 자신을 평생 학습자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공부하는 게 재밌고요. 제가 막 복잡하고 바쁜데 머리를 정리하는 어떤 과정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범생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애들 말 한마디에서도 배우게 되는 게 저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GMB 다운캠퍼스 원장이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교육학과 강사를 2016년에서 20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건 지금 저의 과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진로 코칭을 하고 있고 GMB 필릭스 교육 울산 본부장으로서 학원의 원장님들과 학원 스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울산본부 인문아트관에서 아이들과 깊이 있게 접촉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울산본부에서 이게 인문아트관에서 생각 열기, 생각 표현, 생각 논술은 조금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열기 과정이나 교재 부분은 1년을 그렇게 진행하지만 저는 생각을 문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중하는 과정이 있고 2년차 중급 과정, 그러니까 초급과 중급은 제법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독서와 독서록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읽기 싫은 책을 한 권을 다 읽어와 사실 저는 아이들이 독서록을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게 교육적일까? 안 읽은 책을 막 써서 학교에 내는 거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독서는 저랑 같이 수업하는 인문아트의 내용 부분하고 관련되는 책 부분을 한 챕터면 한 챕터 양을 적게 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3년차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초급은 1년 과정을 마치면 꾸준히 한 친구들은 중급이 될 거예요. 근데 한 시리즈 4달 코스를 해도 충분하다 싶으면 저는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과정은 이제 내가 한 텍스트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주제를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을 보내도 아이들이 책은 어떻게 읽어지는데 글이 안 나오더라. 그건 이거예요. 글이란 생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인데 이 생각 좋은 글을 쓰려면 사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사고 훈련을 위해서는 좋은 책을 꾸준히 읽고 혼자만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사고하는 훈련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글을 쓰라고 하면은 그 글이 그러니까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야 좋은 글이 나오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울산본부 인문아트관은 인문아트 전용 캠퍼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보고 아이들 전체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전문 강사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진로 코칭과 어떤 진학 지도 전문가로서 사실 이제
저는 20년 동안 다운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이 진학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인데 큰아이 고려대를 나오고 작은아이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학부를 나오고 지금 대학원생이야. 어머, 완전 성공하셨네요. 하지만 사실 제가 해본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저는 인문아트 부분을 저는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은 지금 주 1회 2시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재 유토피아 반은 월요일 3시 50분부터 5시 40분은 4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긋하고 승인 특강반 수요일 오전 10시에 승인 특강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어느 분이라도 어떤 그 수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을 모르는데 참여 가능할까요? 참여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론 수업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주중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반 오픈을 할 거예요. 이 반들은 지금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정식 수업은 5월에 시작을 할 거고 4월 말에 아이들하고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사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3학년 친구도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